12월 24일 금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5% 올랐고 S&P 500은 0.62%, 나스닥은 0.85% 상승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공포 심리가 완화된 가운데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거래에서 S&P 500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화이자의 알약 치료제에 이어서 머크의 알약 치료제도 미국의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와 같은 20만 5천 건이었는데 팬데믹 이전 수준이었습니다. 섹터별로는 부동산과 유틸리티를 제외한 9개 섹터가 올랐습니다. 경기 소비재와 산업재, 소재 섹터가 1%대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5.8% 올랐고 니콜라는 18% 급등을 했습니다. 루미나 테크놀로지와 니오의 주가도 4%, 2% 올랐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론 주가는 4.5%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백신 기업들의 주가는 약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스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유가도 3일째 올랐습니다. WTI가 배럴당 73.7달러로 1.3%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는 올랐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5bp 올라서 1.493%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4.1원 내려서 1187.9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5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현재는 5만 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간 투자 전략하고 산업기업 분석, 해외 주식 자료가 있고요. 먼저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김영원, 안기태 연구원입니다.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2021년 마지막 주고요. 연말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어가지고 좁은 박스권 거래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주요 경제 지표들도 이제 월 마지막 주는 크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나마 주목할 만한 거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지역 연준의 제조업 지수들이 순차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최근에 발표된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가 좀 올랐고 그리고 어제 나왔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도 올라가서 약간은 긍정적으로 생각은 됩니다. 근데 큰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3일, 그러니까 12월 28일은면은 그 주주 명부 폐쇄가 되고 배당 기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개인들의 순매도를 쏟아내게 만드는 대주주 지정 요건이 정해지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그동안 11월에서 12월까지 주식시장을 조금 누르는 요인이었던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다음 주 자체보다는 그 뒤에 1월 달을 기대해 보는 그걸 예상해서 먼저 선진입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1월은 보통 1월 효과라는 게 있죠. 1월 달 주가 상승률이 딴 달보다 좀 좋게 나오는 특히나 한국에서는 중소형주가 좋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올해도 좀 기대할 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11월에서 12월까지 매도한 개인들의 물량이 컸기 때문에 1월에 다시 또 되돌아오는 유입되는 것들도 좀 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시장 대비 한국 시장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특히 별로 좋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국내 주식 보유 비중 자체가 자동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2021년은 원래 국민연금이 신규 여유자금 배분을 할 때 마이너스였는데 내년에는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플러스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면은 연기금이나 개인 내 수급 개선이 좀 1월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측면에서는 1월에 제일 중요한 박람회들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1월달 CES랑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업종 측면에서는 이런 분야랑 관련되는 업종들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지표나 미국 10년물 입찰 이런 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좀 특징이 FMC에서 이제 테이퍼링 가스코 얘기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시중에 돈이 꽤 많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페드에 예치하는 자금이 FOMC 끝나고 12월 20일에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러니까 돈을 푸는 속도는 줄인다고 했고 실제로 11월 중순부터 줄이고는 있는데 그걸 줄이더라도 워낙 기존에 나가 있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돈이 결국엔 다시 연준에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을 연준에 맡기는 동시에 이게 연준에 맡겼다는 얘기는 돈이 잠겨 있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시중에 돈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상업은행들 대출 잔액이 위클리 단위로 나오는데 지금 9월 말 이후로 계속 늘어나서 9월 말 대비 지금 2천억 불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좀 계속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테이퍼링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돈을 뿌리는 속도를 줄인다 해도 기준의 레벨 자체가 워낙 커서 이게 지금 별로 그다지 데미지 자체가 안 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보다는 사실 좀 뭐 덜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볼 때는 뭐 크레딧 임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표가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은 GDP 대비 얼마나 은행 대출이랑 채권 발행이 늘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11월 달 데이터가 반등한 걸로 나왔고요.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너무 뭐 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긴 아직 어려운 것은 과거에 이 지표가 바닥치고 나서 시장이나 중국의 지표가 돌아선 건 한 6개월 정도 이후였거든요. 6개월 정도, 9개월.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바닥 잡는 정도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그 1월 주가 얘기하면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 국내 기관과 뭐 개인 투자자들의 얘기를 주셨는데 뭐 외국인 투자가들은 뭐 지금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에 대한 저희쪽 생각은 어떤지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은 좀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로 경기가 회복되는 게 좀 재개가 될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국 시장에는 좀 좋은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다시 좀 재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주체가 주로 중국이나 신흥국보다는 미국이랑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거는 좀 또 달러 강세의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분 그런 걸 감안하면은 한국으로 유입될 만한 자금이 있기는 할 텐데 그 강도가 아주 세기는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IT에 쏠리는 형태로 외국인 자금이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영건님 그 말씀 중에 그 유동성 공급 속도를 줄이더라도 이미 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어서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저희가 인플레이션은 내년에 좀 잡힐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횟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편이잖아요. 예,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이션은 이게 좀 애매한 말씀일 수는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 내년 중반에 YOY 상승률은 내려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저를 이기기는 어려우니까 그 YOY 상승률이 내려가고 다만 그래도 이게 내년 말께에 2%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10년 동안 2%를 잘 못 넘겼거든요. 이제 그게 근데 이게 내년 말께에도 2% 알파 정도는 유지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이 되냐면은 그 정도 인플레는 오히려 약간 원하는 걸 수도 있다. 약간 원하는가 이게 뭐 6% 7% 지금 인플레는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일 텐데 2%위 정도까지는 오히려 원하는 걸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부채를 늘려놓은 상태에서 이 부채를 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녹이려면 이게 실질 부채를 떨궈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인플레는 원하는 걸 수 있는데 그 원하는 수준이 아마도 내년 말기 2% 알파 정도이지 않을까. 만약에 내년 말께에 가도 만약에 미국 CPI가 막 4, 5% 나온다. 그럼 이거는 조금 이게 시나리오가 뭐 이렇게 좋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2% 알파 정도 한 뭐 2에서 3 정도 그 정도 왔다 갔다를 레인지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라면은 그들도 뭐 감당할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인플레 잡는 그 부채 잡는 데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그걸 일단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료 산업 발표합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2021년 전년도 높은 베이스 그리고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압박을 받으면서 음식료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특히 라면 업체들은 코로나 초반 팬데믹 바행의 수혜를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좀 다른 업체들보다 좀 크게 발생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 하락폭이 특히나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2년은 국내외 모두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면은 처음 일본에서 시작한 제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리 고유 제품처럼 대중적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는 품목이고요. 글로벌 시장도 연평균 약 5%씩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시장 내 중국 비중이 독보적으로 높았지만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도 라면 수요가 최근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 확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성장한 품목이다 보니 국내 업체들도 이러한 라면의 지역 확산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업체들은 해외 시장에서 일본이나 중국 제품보다 고가격대로 포지셔닝을 하며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 콘텐츠 중에서 글로벌 인기를 끈 드라마나 영화에서 모두 라면이 좀 나오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 또 해외에서 엽기적 부담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이후 소비자 저변이 확대되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에는 이러한 글로벌 수요 확산과 더불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농심과 삼양식품 모두 캐파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해외 모멘텀이 재부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심은 현재 미국, 캐나다 합산 최대 4,500억 정도 캐파인데 6천억에서 6,500억까지 캐파 증설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삼양식품은 현재 밀양에서 공장 증설하고 있고요. 내년 3, 4월 완공되면 기존 캐파가 50% 이상 증가하는 것이고요. 또한 국내 쪽도 수익성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내는 원래 시장 자체가 히트 제품이나 가격 인상할 경우 좀 성장을 해왔는데 올해는 3분기 때 가격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효과는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는 이제 올해 4분기는 전년도 베이스가 높지 않고 인상 효과도 내년이 좀 더 부각되지만 시작이 4분기부터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부터는 그 지난 3분기까지는 조금 다른 흐름들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하여 농심과 삼양식품 추천드리겠고요. 농심은 국내에서는 이제 안정적 점유율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가격 인상 효과가 좀 보수적으로 봐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는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미국 쪽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라인 증설에 따른 이 증설한 라인 쪽에서 생산이 2, 3월부터 시작되면서 추가적인 해외 성장 모멘텀 부각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삼양식품의 경우는 이제 11월 초에 이제 저희 쪽에서 음식료 주중에서 내년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체로 말씀드렸는데 12월 1일 관세청 수출입 데이터가 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는 아직 11배 수준이라서 낮다고 보고 있고요. 관세청 데이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4분기부터 수출 회복 기대하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수익성 개선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뚜기는 투자이간 홀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51만 원으로 하향합니다. 내년도에는 오뚜기도 여러 품목에서 인상을 올해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농심이나 삼양식품 그리고 다른 음식료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고 있어 투자이간 홀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양식품의 해외 주요 시장은 어디를 공략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뚜기는 캐파 증설 얘기가 리포트에 없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뚜기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뚜기는 사실 전체 매출에서 라면 쪽의 비중이 20%도 안 되는 상황이고 사실 제가 오뚜기를 홀드로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음식료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보려면 해외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뚜기는 따라서 해외 쪽 캐파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정되어 있는 바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양식품은 일단 중국 쪽이 전체 수출에서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이 한 미국 쪽이 2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현대중공업 발표하겠습니다.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IPO 노트 이후로 나가는 첫 이제 커버리지 게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O 당시에 공모가 밴드가 PBR 0.8에서 0.9에 형성됐었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뭐 이후에 상장되고 나서 이제 좀 주가는 한 11월까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12월에 상당히 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좀 답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겠습니다. 근거는 단순합니다. 피어 그룹 대비 저희가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요 피어 그룹들을 보면 자료가 있으신 분은 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 업체인 삼성, 대우 또는 이제 계열 회사인 미포조선과 비교를 했을 때 조선 부문이 그래도 PBR이 평균적으로 1.1배는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엔진을 취급하는 회사들을 보면 PBR 한 2.0 정도는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선박 제조와 선박 엔진을 같이 하는 현대중공업은 그래도 이 사이에 있는 가격대에서 형성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매출 비중을 토대로 했을 때 그래도 PBR 1.6배 정도는 충분히 챌린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현대중공업의 거래 가격 PBR 1.3배는 이 사업 구성을 봤을 때는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돼 있으니까 매력적이다는 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실 수도 있어서 좀 전망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12월은 대부분 조선주들이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컨테이너선 대란이 좀 완화되고 있는 형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수주가 올해보다 부진하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컨테이너만 수주를 하는 건 아니고요. LNG선 수요는 내년에도 안정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탱커 같은 경우가 현재 2년째 침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 반등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복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2022년 수주가 100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최근의 매출 규모보다 물론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의 성과랑 비교해도 여전히 30-40%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수주 잔고 증가를 이끌어내는데 그리고 조선업체가 성장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한 물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에 걸쳐서 성과가 인상이 진행됐었고 재료비 증가는 이미 충당금으로 일시 반영해놨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됩니다. 2022년 영업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수익성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업 환경은 기본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체가 구조조정 인력 감축 얘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뉴스에서는 2022년부터 인력이 모자라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는 내년에도 또 한 번 리레이팅의 기회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도 상대적으로 싸다. 그리고 차후에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뚜렷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텐센트 발표합니다. 장재영 연구원입니다.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에 편입된 중국 최대 IT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텐센트의 특별 중간 배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텐센트는 황리버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JD.com 보통주 중에 4억 5,733만 주를 텐센트 주주에게 텐센트 주식 21주당 JD.com 보통주 한 주씩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긴 특별 중간 배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별 중간 배당이 시행되면 동사가 황리버를 보유한 JD.com의 지분은 17%에서 2.3% 축소되며 최대 주주의 지위에서도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텐센트의 류츠핑 총재도 JD.com의 이사직을 사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별 중간 배당 소식이 발표된 후 전일 텐센트의 주가는 4.2% 상승한 반면 JD.com의 주가는 중간 배당 물량 관련 오버행 이슈가 부각되며 7% 하락했습니다. 또한 텐센트가 투자한 메이투안, 핀토토, 콰이쇼, 삐리삐리 등의 주가도 1에서 6% 정도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JD.com의 지분을 특별 배당을 통해서 매도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뭐 주주 친화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연초 대비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좀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기 위해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관련 반독점 리스크에서 이제 제외됐다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이제 전자상거래 1위 업체는 알리바바고 그리고 2위가 JD.com, 핀토토가 3위입니다. JD.com과 핀토토를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40%에 가깝고 위챗 미니 프로그램까지 포함할 경우 그 이상입니다. 근데 JD.com 같은 경우는 텐센트가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이번에 지분을 매도하게 되면서 시장에 전자상거래 관련 반독점 타겟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요소로 볼 수 있는 건요, 최근에 나왔던 중국 전자상무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리테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연평균 7.7% 성장에 그친다는 부분에 있어서 텐센트가 최근에 추구하고 있었던 잠재 성장력이 높은 산업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제 중국 1위 왕홍인 웨이아가 탈세로 이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뉴스로 보아서도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규제가 이어질 거라는 부분에서 텐센트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텐센트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는데요. 영국의 스모그룹을 비롯한 다수 게임사들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게임 산업 내 역량이 강화될 것이고 중국 내 게임 판호 발급이 재개되면 중국 내 신작 게임 출시를 통한 실적 성장이 기대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회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 수혜도 예상되는데요. 먼저 에픽게임즈를 비롯한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 성장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회사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와 함께 중국 합자법인을 설립했고 중국 메타버스 플랫폼 소울기트 지분 49.9%를 보유했고 자회사 티미 스튜디오 그룹 내 메타버스 게임 개발 전담하는 F1 스튜디오를 설립하는 등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중국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할 경우 12억 명이 넘는 MAU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해서 중국 내 가장 성공적인 메타버스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중에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된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좀 언급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가 보는 뷰는 중국 정부의 규제는 좀 피크는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좀 입장 변화가 있으신 건지 하고 그다음에 알리바바에 대한 영향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입장 변화는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세칙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1위 왕홍 웨이아의 이제 탈세 관련된 과징금들을 보았을 때 전자상거래 관련돼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반독점 규제 관련 확정안이 세칙들이 나왔을 경우는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법의 근거대에서 이제 처벌이나 아니면 관리가 진행된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발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기업 신타스 발표하겠습니다. 한의연구원입니다. 예,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신타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번 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9% 그리고 EPS는 한 5%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하면서 이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을 좀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 실적 모멘텀이 좀 유지가 되고 있음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연간 가이던스도 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실적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업인 유니폼 렌털 그리고 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 이쪽은
지금 현재 지속적인 경제 활동 정상화 그리고 고객사들이 이 아웃소싱을 좀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외형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유기적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8.5% 좀 증가를 하면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응급처치 그리고 안전 서비스 사업, 그러니까 코로나 특수를 좀 누렸던 이쪽 사업은 유기적 매출 성장이 한 3.2% 보이면서 우려는 있었지만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안정적인 실적주의자 리오프닝 수혜주인 동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가격 인상 약 2%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이 기존 고객 대상 교차 판매 기회가 꾸준하게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 모멘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